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남도역사연구원장 노성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연의 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개식을 한 후에요. 두 분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전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 연구소장인 신주백 교수님의 강주지역 1940년대 병창기지화의 역사라고 하는 발제 1에 이어서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대표인 이국원 대표님의 전시동원체제 유족에 대한 활용 방안을 연이어서 강연 형태로 발표를 하고요. 발표가 끝나면 발표자와 토론자가 앞 연단에 앉아서 두 분의 지정 토론을 들은 다음 그 발제자에 대한 대답 그리고 플로어에서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오늘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숨어있는 강주 역사, 일제와 상무 비행장이라고 하는 주제로 93주년 강주학생 독립운동 역사 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식은 국기에 대한 경례로 가름하겠습니다. 가슴에 마음속의 국기를 향해서 경례를 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전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그 발제 일을 맡은 신주백 교수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주제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강주 지역 1940년대 병창 기지화의 역사인데요. 신주백 교수님은 연세대학의 교수를 역임하셨고 그리고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 연구소장을 지내셨습니다. 몇 년 전에도 우리 지역 비행장과 관련된 동굴 조사라든가 영역을 맡아서 처리하시는 등 이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제1강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정이 없이 PPT를 만드는 바람에 조금 번잡스럽게 했습니다. 도입부에서 죄송하고요. 주최 측에 좀 미안한 마음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발표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0-30분이라고 그러니까 문장으로 된 이 페이퍼를 앞부분은 조금 설명하는 식으로 하고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모두 6컷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후반부 발표를 할 때 겸해서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취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저는 고향이 여기예요. 제가 여기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연구하는 테마가 크게 4개의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본군에 관한 논문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 고향이니까 이제 이렇게 이곳만 특별히 좀 이렇게 조사하고 관심을 갖게 되어지게 저도 몰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2014년에 처음으로 이 화정 사동에 있는 동굴에 관한 학술회의 때 발표를 했고요. 2015년에 두 번째 학술회의는 제가 참석하지 않았고 마침 또 그 해에 이 기념회관 측에서 뒤에 있는 동굴을 좀 조사해달라 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이게 도대체 언제 만들어진 동굴이냐라는 걸 좀 판명을 해달라고 그래서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조사를 해보니 1940년대에 일본군이 만든 동굴이라는 게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세히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 지도가 그때 일본 방위성 자료열람실에서 제가 발굴한 자료입니다. 이 지도가 1945년 7월 1일자 지도인데요.
이 지도가 나오면서 이 일대의 전체적인 실상이 조금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저는 나름대로 제 고향에다가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척된 게 없어요. 뒤에 동굴 깔끔하게 정리하고 교육의 현장으로 쓰이려고 하는 단계인 것이지 그 이상 나간 게 없다가 작년 올해 이제 그 5.18 역사공원 일대에서 동굴이 발견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학술회의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 열리는 학술회의고 저는 거기에 맞춰서 이 지역이 1945년 8월로 역사가 끝난 게 아니라 한국전쟁 때까지 어떻게 이어졌는가를 오늘 여러분한테 같이 설명하는 시간을 그때 했던 연구를 좀 더 확장해서 설명하면서 제가 또 그 사이에 2015년 이후에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내셔널 아카이브 그러니까 국립문서보관소에 2017, 18, 19년 3년 연속 다녀온 적이 있어요. 가서 이제 서울에 있는 용산기지 문제로 제가 그 프로젝트를 하느라고 가서 조사를 하다가 잠깐 짬을 내서 우리 고장에 관련된 것도 한번 좀 그 떡고물이라도 좀 만져보자 해서 광주하고 목포하고 여수 지역을 제가 조사를 좀 몇 개 했어요. 오늘 공개하는 사진은 그때 제가 우연치 않게 낚시질 수준에서 가져온 사진 몇 컷이다. 다는 공개하지 않을 거고요. 공개한 정도에서 이게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하냐를 여러분한테 오늘 이 자리에서 전달해 드리고자 저걸 일부러 애초에 발표문을 만들 때는 생각을 안 했다가 일부러 저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보여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먼저 이제 이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하면 상무지구라는 말은 이 지역에 원래 상무라는 지역 명칭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상무지구가 된 것은 이곳이 상무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도시개발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도시가 개발되는 거거든요. 도시의 디자인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상무지구라는 개념이 등장한 건데 그 상무대는 1952년 1월 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곳에 상무대가 들어선 결정적인 계기는 일본군 비행장 시설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행장 시설에 의해서 넓은 평지 공간이 확보되어지고 여러 군사 시설이 미군에 의해서 유지 보관되다가 그대로 한국군에게 인수인계가 되면서 그게 상무대로 온 겁니다. 한국전쟁의 와중에 군사 교육을 장교 육성이 한국군 전력 강화에 가장 시급한 과제다라는 게 당시 주한미군의 판단이었고 그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일본군 관련 군사 이주역의 현황 개관과 관련해서 보면 이 상무지구에서 발견된 군사 시설은 건축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은 없어요. 다 동굴만 있죠. 지금 대한민국의 38도선의 이남에 일본군 관련 시설의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이 남아있는 시설물이 동굴입니다. 제가 2013년에 문화재청의 요청으로 울산에서부터 목포지방까지 남서해안을 따라서 주요 시가지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동굴들을 전수조사했어요. 저도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동굴이 거의 1000개 정도 가까이 있어요. 근데 그게 공통점이 뭐냐? 전부 1944, 45년에 파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일본군 시설물로 남아있는 게 동굴이건데 그 여러 건축물 중에 동굴이 가장 많이 남아있고 그 동굴 가운데 가장 보존 상태가 좋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군이나 미군이 사용하다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동굴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것 중에 하나가 이곳이었죠. 근데 도시에 해안가를 따라서 일어난 지역이 아닌 도심 지역의 동굴이 이렇게 많은 지역은 광주가 유일합니다. 제가 다녀본 바에 의하면. 광주 다음으로 많은 곳이 대구입니다. 그런데 대구는 현재 비행장이 있고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나마 민간인이 접근 가능한 지역의 몇 곳에서 동굴이 나온 건 사실이고 대구시도 그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굴이 가장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도심 지역에. 그래서 그때는 외곽이었는데 지금은 도심 지역으로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버렸기 때문에 광주라는 도시의 도시 디자인을 해나갈 때
이 시설물이 어떤 형태로든 고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측면을 놓치면 현재와 미래의 광주의 도시의 디자인의 문제가 어긋날 수 있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 좀 시야가 좀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 45년 시점에 광주 비행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면 그럼 왜 여기에 동굴이 많았느냐, 왜 광주에 비행장이 있느냐. 지금 전라도에는 일본군 비행장 시설이 망운, 한평에 이제 무안에 망운 있죠. 그다음에 광주에 상무지구 있고, 그다음에 담양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담양은 건설하다가 말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수, 한국화약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수상 비행장이었습니다. 일본군이 만든 2개의 수상 비행장 중에 하나가 여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개의 비행장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해군이 일본군 가운데 해군이 관할하는 비행장은 이곳입니다. 여수하고 이곳입니다. 1945년 2월 달에 이곳에 만들어졌고 이곳은 광주의 이곳에 광주 비행장이 해군에 의해서 관할되어 나갔던 중요한 이유는 일본 본토가 미군의 공중폭격에 의해서 안정되게 군사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항공 특히 조종요원은 급속하게 많이 필요했습니다. 1942년 일본 해군 통계에 하면 3,200명의 인원이 수요되어지는데 비행사는 아시다시피 한 번 양성하려면 몇 년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안정되게 할 수 없어서 한반도에다 눈을 돌려 그 중에 하나는 광주를 한 거죠. 그래서 육군한테 이 땅 좀 내놔라. 우리가 좀 쓰자. 그래서 육군으로부터 45년 2월에 가져와서 항공교육 시설이 있었던 곳이 광주 비행장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군의 입장에서 이 공간이 쓰였던 공간은 사실은 미군과의 전쟁의 대비용이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당시 용어로는 본토 결전이라는 말을 써서 그렇게 했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발표문에 나와 있는 3페이지, 4페이지 나와 있는 표는 해방 당시에 광주에 내지는 광주 전남 지방에 일본군이 어떤 일본군이 있었느냐라는 정도를 해방 당시의 상황을 제가 표로 여러분한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건 제가 정리한 게 아니고 당시에 일본군이 자신들의 조선에서의 행동을 정리하는 문서 속에서 발견되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광주 비행장이 건설되는 과정은 일본군 시설지였지만 사실은 우리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저의 아버님 뻘이나 저희 할아버님 뻘이 강제동원당한 케이스예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5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화순에 사셨던 화순 2항에 사셨던 김세원이라는 분이 남긴 회고록에 보면 당신의 아버지가 43년 겨울에 광주 비행장에 강제동원당해 왔던 이야기를 잠깐 쓰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근데 43년 겨울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분의 기억이 좀 정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일본이 항공시설의 급속한 항공시설의 팽창을 결정하고 추진하기 시작한 게 43년 12월부터예요. 그래서 이분의 기억이 굉장히 정확하구나라는 걸 알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이분의 기억만이 아니고 지금의 오늘날 우리 광주일고나 광주농고의 학교사에 보면 이때 학교를 다니셨던 농고나 일고의 1학년부터 4학년을 다니셨던 분들이 쓴 회고록을 정리한 학교사에 정리한 내용에 보면 내가 일주일에서 한 달 동안 여기 와서 강제동원에서 노가다 했다. 나는 여기뿐만 아니라 여수에 가서도 수상비행장 가서도 노가다 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담양 비행장의 기반 공사를 위해서 장성에 가서 자가를 캐가지고 담양으로 옮겼다라고 회고를 남기시는 분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나라의 강제동원의 역사하고 맞물려 있다는 거. 우리의 역사예요. 그래서 일본군 기지이지만 우리의 역사하고 맞물려 있는 곳이다. 라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광주 비행장에는 여러 시설물이 있었습니다. 뒤에 6페이지에서 7페이지가 비행기 시설물에 관한 표를 정리한 건데 이 자리에서 이거를 막 복잡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5페이지 이제 이 비행장의 그 지도를 갖고 제가 여러분한테 짧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015년 영역을 받았을 때 과제를 수행할 때 일본 방위성에 가서 그 발굴한 지도입니다. 지도이고 여기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지금 요 뒤에 있는 동굴입니다. 근데 제가 이 지도를 보면서 지금도 놀라는 거는 동굴이 디귿자 모양이면 디귿자로 표시되어 있고
T자 모이면 T자로 표시되어 있고 일자 모이면 일자로 표시되어 있어요. 지도에 사각형으로.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동굴의 방향도 비슷하게 표시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남쪽 방향이면 남쪽으로 동굴이 나 있는 게 표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게 지금 이 뒤에 있는 곳이라는 걸 저는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일본군 시설지구라고 여기는 연료고인 거죠. 비행기 연료고이고, 우리 이제 여기 상무지구 지나서 극락교 건너서 광주 비행장 가지 않습니까? 극락교 지나가기 전에 왼쪽에 산이 하나 있잖아요. 여기서 건너기 전에. 그게 사월산이지 않습니까? 사월산에 동굴이 3개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3개는 화약고였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런 이제 그렇게까지 저도 찾았는데 나머지는 찾지를 못했고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작년부터 이제 이렇게 그 505 보안대에 있는 동굴부터 시작해서 공개가 되면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곳이 지금 오늘날의 5.18 기념공원입니다. 이곳이 오늘날의 5.18 역사공원입니다. 근데 제가 이 지도의 정확성을 새삼 느끼는 거는 두 곳에 다 여기 우물정자가 있죠. 물탱크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5.18 기념공원의 물탱크는 단성전 밑에 있습니다. 그냥 그 위에다 그냥 세운 거죠. 물탱크를. 그리고 5.18 역사공원에 있는 물탱크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극락강에서 가져온 물을 기념공원 쪽에 역사공원 쪽에 물탱크를 통해서 그 옆에 있는 부대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지금 확인 공개되는 거로는 이 일대의 동굴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505 보안대 걸로 피해서 많이 알려져 있고 이 일대는 하나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왜 알려져 있지 않느냐? 흙으로 매립했기 때문입니다. 흙으로 매립을 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알려져 있지 않은데 지휘소였습니다. 이 광주 비행장의 지휘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비행장의 활주로가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어림짐작컨대 이 지역에 있었던 57 통신대대에서 84년에 방위로 근무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주임 상사님이 그 비가 오는 날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인상 깊게만 들었을 뿐인데 비만 많이 오면 물이 배수가 잘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하셨어요. 왜? 비행장 활주로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비행장의 활주로를 오늘날 걸로 대비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 영역 당시에 표시한 게 저 지도가 되겠습니다. 저 같다면 이 공간이 갖고 있는 역사성을 일반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면 비행장 활주로의 시작과 끝 지점에 표지적 성도는 세워두는 게 GPS의 표시와 더불어서 그 정도만 해줘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아무튼 지금 찾아보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광주 동굴의 이 3개도 이렇게 찾아서 지금 현재 이렇게 역사화를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죠. 앞으로 남는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겁니다. 이 지역은 그때도 그랬고 해방 이후 한국군 대한민국 그 사연대 광주는 사연대가 있었으니까 사연대 내지는 5여단이 사격 훈련을 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일본군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물탱크가 많이 필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여러 병력이 주둔했기 때문에 저도 미국인 곳은 이곳입니다. 제가 어림짐작컨대는 아파트로 다 지어진 곳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그 뒤쪽에서 바라봤을 때. 근데 동굴이 매우 큽니다. 이 정도면 지금 광주학생 독립운동 기념관의 동굴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도의 표시가. 근데 아무튼 이 부분이 현재 미궁이고 나머지는 얼마든지 우리가 노력을 하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5.18 기념공원 뒤쪽에 지금은 이제 다 이렇게 공원화되어 있거나 호남대학 부지로 편입되어 버린 곳도 있는 이곳에는 비행기 경락고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먼저 하나 보여드릴게. 이게 활주로입니다. 1948년 9월 달에 광주 비행장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전남 지방은 미 제6사단 보병 20년대가 관할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보병 20년대의 주둔지입니다.
48년 9월, 즉 철수 바로 직전입니다. 바로 직전에 주둔지였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공간은 미군이 바로 인수해서 관리하던 곳이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공간에 1948년에 여수에서 여순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군의 여순 사건을 진압하는 한국군 지휘부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50년에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제가 이제 이 항공에서 상무직으로 찍었던 여러 사진 가운데 여러분한테 이제 그 하나하나를 보면 세세하게 지금 화면에 노출이 안 되지만 전체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진이 이 사진이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조금 확대해서 차분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5.18 기념공원입니다. 여기에 아마 조금 유심히 보시면 무슨 사각형의 뭐가 보일 거예요. 이게 물탱크입니다. 지금의 단성전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활주로가 있죠. 이곳이 1951년 11월 달에 찍은 사진이고 미군 측의 뒤에 사진에 보면 한국군 훈련센터라는 거였죠. 그런데 다시 보면 1951년 8월 달에 중순부터 미 공병 제76 공병대가 상무대를 새 건설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11월 달 시점에 미군의 입장에서 이것이 트레이닝 센터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듬해 1월 달에 1월 6일 날 상무대 개소식을 하죠. 그때 이승만 대통령도 오고 벤플리트 사령관도 오고 다 옵니다. 그 사진도 있어요. 개소식 날 장면 사진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곳이 지금 현재 그 상무대, 즉 다시 말하자면 보병과 포병과 통신들의 장교 육성 학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지역은 뭐냐 이거예요. 저는 이 지역을 포로수 용소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추측을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따 다시 한번 여러분 이것에 터를 만들어 놓고 포로수 용소는 천막으로 지었다라는 글이 있어요. 그래서 천막으로 지었는데 이제 보면 이게 천막이 없잖아요. 근데 다음 사진에 보면 이렇게 천막이 많아요. 이거는 52년 3월 달에 찍은 사진입니다. 상무대가 개소된 다음이죠. 그리고 이 지역도 많이 작은 건물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한국군 훈련 상무대하고 포로수용소가 그 다음에 그 포로수용소 가운데 1952년 8월 달에 유엔군 측에서 제6포로수용소라는 명확한 네이밍을 줍니다. 그래서 포로수용소를 운영을 했다. 그러니까 광주의 현대사하고 밀접한 공간이라는 걸 새삼 또 이야기하고 싶고 비행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이곳이 5.18 기념공원이고 우물이 있다고 하겠죠. 단성전이 있는 곳이라고 하겠죠. 지휘부고. 여러분 동그라미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당시 일본군 명칭으로는 엄체호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흔히 쓰는 말로 경락고입니다. 그 경락고의 현장이 이겁니다. 51년 11월 달에 찍은 겁니다. 이게 다 그 아까 방금 지도에 보여드린 동그라미 표시해드립니다.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제 이 공간에 대해서 처음으로 실체를 알기 시작한 게 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일본군 시설지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이것이 알려지게 됐죠. 그래서 이 공간을 광주 시민과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어떤 식으로 역사 문화 자산화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생각할 때 일본군 시설지였다라는 데 갇히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데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간 자체의 기본적인 한 단위로서의 형성은 일본군 시설지로부터 즉 비행장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실제 이 공간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광주 전남 사람들이 돈의 동원을 당하던 공간이었어요. 학생이든 일반인이든.
그래서 우리의 강제동원사하고 연관이 있어요.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45년 시점에 조선 총독부는 내지는 일본의 중앙정부는 더 이상 조선에서 동원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포기를 해요. 문서가 있어요. 해외 동원을 않겠다. 왜?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기준에서. 45년 시점에 가장 일반적인 동원의 양상은 현역에서 면제되어진 징병 대상자들을 전부 군대로 끌고 간 거였습니다. 왜? 노가다를 부리려고. 그 병력이 40만 명이에요. 데이터에 나온 거 봐요. 엄청난 인원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강제동원사 그 부분은 다시 써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많은 동원이 학생 동원입니다. 왜? 44, 45년 조선 총독부가 동원할 수 있는 시스템 가운데 조선인 대중을 가장 확실하고 많은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사회 조직이 학교였거든요. 학교. 그래서 근데 전라도에 있는 학생을 경상도나 함경도로 가서 동원할 수는 없잖아요. 학생은 무조건 도내 동원이었습니다. 도내 동원이었고 앞서 제가 보여준 김세원 씨라는 분은 해고를 당해는 우리 아버지는 누가 도와줘서 도내 동원을 했었다라는 아주 누구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은 거죠. 도외 동원을 갈 수도 있는데. 자, 어쨌든 우리의 역사와 관련되는 거 일본군 시설로 가두지 말아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러한 사례가 해방 이후에 미군이 들어와서 무수히 많은 광주 전남 지방에 관련되어지는 치안을 정리하고 근거 자료를 남기고 3년의 공백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48년 8월에 우리한테 대한민국 정부가 쓰러지고 9월 초에 행정권을 이양을 했죠. 행정권을 이양한 이후에 미군은 떠났죠. 그러니까 잠시 공백이 있어요. 자료에 공백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미군이 다시 왔죠. 그러니까 이 공간은 다시 3년 동안 다양한 미군의 기록과 한국군의 기록과 한국인의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몰랐던 사실인데 우리 조선대학의 노영기 교수하고 동화하다가 노영기 교수가 저한테 가르쳐 준 이야기인데 광주 상무대에 있던 포로 수용소의 포로들은 조선 인민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 포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군 포로가 아니고 주로 지리산 뻘치산에서 잡힌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결국? 우리 고장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상무지구에서 최소한 한국전쟁 때까지의 역사가 40년대, 그러면 40년대 초반부터 40년대 후반, 53년까지의 이 역사가 절대 일본군 시설지의 역사에서 갇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군에 의해서 갇힐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독특한 점입니다. 일본군 시설지가 해방 이후에 미군이 거의 그대로 다 시설을 인수합니다. 그리고 그 다 인수한 가운데 자기들이 필요 없던 시설은 다 한국군한테 넘겨줘요. 그럼 한국군은 자기가 사용하다가 내지는 당장 필요 없는 거는 다 정부에 이양을 했습니다. 일본군 시설지를 지금도 미군이 쓰고 있는 것이 대구예요. 용산이죠. 그 다음에 부산이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부산은 넘겨주고 미군이 대구로 집결을 했죠. 그래서 부산은 그걸 부산 시민공원으로 만들어놨죠. 한국군이 그 시설을 그대로 쓰고 있는 곳의 하나가 광주였던 거죠. 그런데 한국군은 우리의 군대잖아요. 결국 상무대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을 잘 정리하는 것이 광주 전남이나 한국의 현대사를 이야기하는데 매우 중요한 공간인데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제가 보여드린 페이퍼에 맨 우측에 시사, 도사, 구사를 이야기하는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각 지방의 지역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빈 부분, 가장 설명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시기예요. 더구나 이곳이 광주시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광주시사 다시 써야 돼요. 94년인가 썼죠? 그리고 안 썼지 않습니까? 30년이 지났어요. 시사 다시 써야 돼요. 광산구가 편입되었고 이 시설에 대한 새로운 뭐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분명히 시사를 다시 써야 할 명분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측면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발표를 하면서 이제 이국원 선생님의 발표문하고 겹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제가 좀 따로 발언을 하고 싶어서 PPT로 이렇게 몇 가지 만들었어요. 제가 왜 첫 번째로 실체 조사가 필요하다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이제 우리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여러 선생님들이 와 계시겠지만 역사적인 자료는 미시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것이 모여서 이야기가 될 수 있고 그 이야기가 되는 순간 지역이 바로 힘이 됩니다. 지역의 힘이 된 거예요. 지역의 역사가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 초보적인 것을 무시하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건물만 먼저 짓죠. 전 그 사고방식이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안 바뀌었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뀌고 있는 사례들은 지금 지방의 지자체 가운데 몇 군데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사례들은 제가 다 언급할 수 있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사례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여전히 건축물 중심인 거죠. 뭐 하나 뜩 지어놓고 끝나는 걸로. 아닌 거죠. 그래서 광주는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실태조사가 우선이다 하는 겁니다. 철저한 실태조사를 좀 해달라. 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2015년에 이걸 조사한 이후에 7년이 지나도록 바뀐 게 없어요. 실태조사는 뭐냐? 현장조사죠. 현장조사가 가장 우선이죠. 두 번째는 문헌조사죠. 세 번째는 구술이죠. 많은 분으로부터 이야기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지역의 역사이기도 하고 한국의 현대사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걸 단순히 모아놓는 수집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카이빙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냥 수집하는 걸 이야기하고 그냥 도서남바 붙이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기록에 생명을 불어넣는 거죠. 언제 어떻게 누가 만들었으면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각각의 기록화 과정이 존재하는 거고 그 기록과 기록의 연계성을 찾아내주는 게 아카이빙이죠. 그걸 잘하는 나라가 지적 자산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걸 잘하는 나라들만이 백과사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의 범위는 어떤 거냐? 누차 말씀드리면 이 공간의 시작은 군사적인 시설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만 보지 말고 45년 전과 후를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일제시대의 시설물이 여기 있었지 않습니까? 정연방직이 이제 이렇게 방직 공장으로 전환되는 거라든지 이런 식의. 그래서 이런 시설물, 산업유산 시설하고 우리 지역의 사람들의 일상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기회로 좀 이렇게 같이 해서 좀 철저하게 실태조사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대해서 구슬도 깨워야 보배라고 연구를 해야죠.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심층 연구를 해야죠. 심층 연구를 해서 낸 결과물을 갖다가 우리 해설사 선생님들이, 역사교사 선생님들이, 시민이 관심 있는 개개인이 그걸 읽고 자기 나름대로 그거를 소화하는 거죠. 그것이 문화죠. 그게 사회적 자산인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한 심층 연구가 분명히 동반돼야 되고 어떤 형태로든 이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연구를 그냥 하면 안 되죠.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의 역사로서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이 공간을 써먹을 거냐라는 문제를 이야기해야겠죠. 그 과정에서 가장 크게 조심해야 될 거는 공간의 박제화죠. 박제화. 그냥 건물 하나 띡 세워놓고 나면 아무런 이야기거리나 사람이 오고 가고 소통할 수 있는 매개거리가 없는 곳이 아닌 공간으로 만들어내야겠죠. 지금 요 뒤에 있는 동굴은 엄밀히 말하면 박제화되어 있는 동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수준에서는.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제 제시하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제발 좀 빨리빨리 조사해서 광주 비엔날레 때 좀 써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엔날레의 개인전이나 그룹전의 전시공간으로 쓰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특히 저는 제일 주목하는 데가 여기 기념회관 뒤쪽 동굴하고 그 다음에 그 505 보안대에 있는 그 밑에 있는 동굴입니다. 거기는 공연장으로도 쓸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던데. 시민들이 연극할 수도 있고요. 우리 학생들이 공연할 수도 있고요. 소규모의 아주 프로급의 인사들이 한두 명이 와서 간단한 시민 음악회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못합니까? 그렇게 자꾸 뭔가를 활용하는 공간으로 가야 이 공간이 박제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뭔가 활용 방안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실태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심층 연구와 그다음에 박제화되지 않는 시민의 열린 공간으로서 나아가는 이런 프로세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크게 변화될 수 있는 새로운 좀 전기가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서 마련됐으면 하는 게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상무지구에 있었던 이제 비행기장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39년에 이제 만들어졌고 43년에 일본 육군으로 45년에 해군으로 이관됐고 그리고 관련된 시설물 말씀하셨고 해방정국에서 이 지역이 이제 미군이 관할하는 지역이었기도 했고 또 들어보니까 빨치산 포로들을 수용하는 포로 수용소가 있었고 그리고 51년인가요? 여기에 육군 장교들을 교육하는 교육사령부가 설치된 지역임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제 자신 쭉 듣고 있으면서 야 70년 전에 강주 한복판에서 일어났던 역사인데 이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좀 답답한 측면도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오늘 귀중한 그 상무지역 비행장과 관련된 그 역사의 전개 과정을 우리 신주백 교수님이 발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이제 신 교수님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국원 사단법인 강제동원 시민 모임 그 대표님으로부터 활용 방안에 관한 그 두 번째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고 보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PPT로 그 현장 그 시설지를 좀 보여드리는 것이 더 좋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뒤늦게 좀 듭니다. 예. 먼저 그 11페이지 그동안 그 아시아 태평양 전쟁 저는 이제 유적이라고 뭐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에 대한 지역의 관심이 어떻게 미쳐왔는가를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 이 행사를 갖고 있는 이곳 행사 끝나고 나서 둘러보겠습니다만 바로 인근에 위치한 동굴이 2013년 이곳 화정사동 주민협의회에서 서식지를 준비하는 과정에 토박이 주민들을 통해서 이곳이 있다라고 하는 제보를 받고 거기에 마을 서식지에 소개가 됐었고 이 과정에서 광주 MBC 뉴스를 통해서 이 동굴의 존재에 대해서 보도가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 문제는 거의 또 묻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뒤늦게 듣고 우선 여기 관할을 하고 있는 광주시 교육청에 마침 이 광주학생 독립운동 기념관 인근에 이 시설이 있으니까 이걸 교육적으로 좀 활용해 볼 수 있도록 그게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좀 주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장유국 교육감님이 일부러 이곳 곧바로 그 얘기를 듣고 현장을 둘러보고 이것을 주목하기 시작을 했었었죠.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좀 가져가지고 관련한 또 학자들의 얘기도 좀 듣고 또 일본에서 이와 관련한 그 전쟁 유적 그 시설들을 보호하고 또 역사교육 현장으로 쓰고 있는 분을 초청을 해서 일본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뒤에 2015년 그 바로 이 인근의 구 백일초등학교가 일제시대에 이제 간도특설대라고 하는 그 창설 멤버였던 김백일의 이름을 따서 이 일대가 만들어졌고 학교 이름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제보를 받고 그 확인 작업을 거쳐서 그것을 개명 운동을 하는 이런 일들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늦게는 한 3년여 걸쳐서 그 나중에는 이제 공원 이름, 도로 이름 또는 학교 이름까지 이렇게 바꿔내는 그런 성과가 있었고요.
또 2015년에는 뭐 그 친일 잔재와 관련해서 광주공원 그 사적 비군에서 친일 인물 그 선정비가 발견된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광주시에서 TF도 구성하고 그 다음에 뭐 토론회도 열고 또 친일 잔재 용역 조사도 실시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지역에 또는 학교에 또 기관에 있는 이것들을 찾아내서 알리고 또 바꿔내는 이러한 활동들을 왕성하게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작년 5월달에 말씀하신 그 쌍천동 그러니까 천주교 광주대교구 인근에 있는 예전에 505 보안대로 쓰이던 곳이 5.18 그 사적지였기 때문에 그곳을 이제 새로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이 과정에 이제 예전에 이제 군시설이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었는데 이제 일반인들한테 개방하면서 두 곳이 새로 동굴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발견이 됐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관리 주체인 광주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의구심조차도 갖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공원으로 조성은 됐지만 이곳은 완전히 그 방치되거나 뭐 그랬는데 그 이유는 5.18 사적지가 아니라고 하는 뭐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단순히 그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온갖 폐기물, 오물, 그다음에 공사 자재 등으로 쌓여가지고 뭐 자칫하면 그냥 비행 시설로 쓰이거나 안전에 위협이 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그 미관상으로도 문제가 되니까 그 쓰레기를 치우고 그다음에 안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정확한 그 향후 뭐 학술 조사나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선 안전 보호 조치라도 좀 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일반인들의 출입은 이제 할 수 없도록 통제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도 올해 그 1, 2월 사이에 이거 가깝습니다만 아까 그 신주백 교수님이 보여주신 그 일본이 작성했던 지도에 표시되어 있던 또 다른 유류 저장 시설이 인근에서 그러니까 중앙공원 산책로 입구에서 하나가 발견이 됐고 그다음에 작년에 동굴이 발견됐던 5.18 역사공원 그러니까 505 보안대 인근에서 또 다른 벙커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그곳은 지금 현재 천주교 광주대교구 원로 사제관 그 부지 안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이제 뭐 대교구 측에서 일반인들의 그 어떤 출입을 좀 그 삼가하고 있는 장소여서 들여다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입구가 콘크리트 더미로 막혀져 있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천주교 대교구 측에 그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여러 이유로 그에 대해서 불가하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지금 더 규명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과 함께 천주교 광주 대교구 그 부지 안에 보면 야산에 이제 신주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당시 그 저수 시설 물탱크가 온전한 형태로 남아 있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5.18 기념공원 그 뒤에 있는 야산 그쪽에 현재 단성전이 건립된 만들어져 있는 그 장소 지하가 지도상의 또 다른 그 물탱크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우선 이 분야와 관련해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국내 전문가랄지 뭐 이런 분들을 일부러 광주로 모셔서 의견을 좀 듣는 시간들을 가졌었고, 그분들 역시 이제 광주에서 전해지는 그런 시설들이 다른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시설들이었기 때문에 또 관심을 가지고 일부러 광주를 뭐 찾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좀 얘기가 길었는데 16페이지 보면 이제 검토하자고 하면 일제 군시설물들이 발견된 것이 불과 한 10여 년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지역에도 이런 것들은 뭐 그동안 많이 있었겠습니다만 대부분 도심 개발 과정에서 없어졌겠죠. 그런데 이제 뭐 다행히도 광주에 있는 시설들은 그동안 이제 국유지나 공공용지로 남아 있는 덕분에 이런 재개발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비켜설 수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을 좀 뒤늦게 확인하게 됐던 것이었고, 또 하나는 이걸 예사롭게 보지 않고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했던 지역민들과 시민단체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이라도 재조명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광주시와 광주시 교육청 또는 그 해당 지자체의 무관심과 의지 부족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뭐 길게를 보면 10여 년 짧은 시간이라고 하지만 그간 이것에 대한 규명 노력이랄지 이것을 새로운 시각에서 보려고 하고 또 시민들한테 이걸 좀 보여줌으로 인해서 관심을 갖도록 했던 것은 모두 민간이나 시민단체의 노력에 의해서 왔었고, 그에 비해서 광주시나 교육청, 여기 관할 그 서구청 관심은 극히 무심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시 교육청도 여러 TF도 꾸리고 이것들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 용역도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동안 10여 년 사이에 바꿔진 것이 거의 미미할 정도로 아무튼 그 추진력은 없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10여 년 사이에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하면 저는 친일전 재창산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 사례들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는 조금 구분해 놓고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그 활동들이 이 조사나 관심을 가졌던 범위가 친일 잔재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 그러니까 사람의 행적과 관련된 것들이 중심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발견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유적 또는 예를 들어서 그 임동에 보면 지금 그 일신방직 전담방직 지금 재개발 문제가 한창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신방직 전담방직이 광주에 어떻게 뿌리를 내리게 됐고 그 다음에 어떤 위상을 차지했었고 또 그 일제 시기에 들어와서 해방 때까지 짧지 않는 기간이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에 대해서의 관심이나 연구가 매우 부족한 그런데 이제 거기 앞에 보면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 김용주 안내판이 있거든요, 도로가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많은 비중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 김용주에 대한 서술이 주로 써 있는데 그건 당연히 그것도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당시 일제 산업자본으로 들어왔던 가내보가 당시 식민지라고 하는 이 배경 속에서 어떻게 그 식민지 하에 있었던 조선후 노동력을 착취하고 했었던지 일종의 좀 식민 자본의 성격을 거기에 풍부하게 규명하고 해설하려고 하는 이 의미 없이 그 80년의 공간을 얘기한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그처럼 앞으로 친일 어떤 친일 잔재 청산과 함께 일제가 남긴 여러 가지 유적이랄지 시설 또는 공간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한 연구나 조사 활동들이 지금부터는 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8페이지 이제는 기억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쉽게 말해서 너무 세월이 많이 지나버렸습니다. 벌써 일제 광복으로부터 77년이 지나서 이제 일제시대를 생생하게 증언할 당사자들이 없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 안 지나서 이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데 일본이 뭐 하루아침에 반성을 하거나 자기 성찰을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 기억 개성투쟁을 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주변에 산재한 역사적 자산, 사건, 어떤 유형 이것들을 살리는 노력이 매우 유용한 방법이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20페이지 보면 반인륜 어떤 그 행위 또는 인간의 어떤 무모함 이런 것들을 나가사키에 있는 군함도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유네스코 산업유산으로 등재된 군함도에만 분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새로운 시각에서 보면 이런 얘기를 풀어낼 수 있는 장소나 사건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 지역의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얼마만큼 있느냐의 문제인데 21페이지 그 표로 보면 많은 부분들이 그 생산 관계 유적이고 또 그 다음이 이제 군사 유적인데 이 뭐 지금 7,188 또는 이제 합계해가지고 8,688이라고 하는 이것이 현재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사라지고 극히 일부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쪽 보면 광주 지역 강제동원 및 인권유린 피해인데 신주백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곧바로 누군가에 의해서 결국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지게 됐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모두 일본 기술자들이 오거나 일본에서 인력을 조달하거나 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 시설이 곧바로 강제동원 우리 조상들 또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는 정말 고요를 짜냈던 장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한 흔적들이 기록으로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일신방직 전남방직의 옛 이름 간해보 전남 공장에 동원됐던 피해자들의 이런 실태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다 언급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기록으로 남겨지고 또는 우리 광주를 구성하는 하나의 어떤 그 역사 공백으로 있었던 부분들을 채우는 것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네버크 공장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인권유린 형태나 특히 아동 노동, 그 미성년 10대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 인권유린, 그 다음에 그 가네보 그 공장의 역사를 기록한 그 회사 그 역사 책에 의하면 일본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12시간 막교대를 한국 그러니까 이 광주에서 최초로 도입함으로 인해서 여러 성과를 냈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스럽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반면에 우리들한테는 정말 뼈아픈 기록인데 이것을 우리들조차 모르고 있는 것은 좀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풍부하게 구성해 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페이지 문화자산 활용 가능성인데 무엇보다도
이게 예전에는 정말 사람이 찾지 않는 장소였겠지만 지금은 광주에 어떻게 보면 딱 도심 중앙에 위치해서 접근성이 매우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쌍천동이나 뭐 서구 그 광주의 지금 도심이라고 하는 상무지구 인근에 위치해 있어서 활용하기도 좋고, 그다음에 광주학생 독립운동 기념관하고 연계해서 활용하기에 매우 좀 유리한 환경이고, 반면에 또 기념관 측에서는 그것과 연계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이 시각 없이 자칫하면 이 기념관조차 상당히 좀 범접하기 쉽지 않은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찾아야 될 장소로 할 얘기하면 상당히 박제된 공간으로 돼버리기가 쉽다. 그래서 누구나 부담 없이 쉽게 찾고 와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 있고 볼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유용한 어떤 자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뒤에 마찬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얘기가 길어져 버릴 것 같으니까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무엇보다도 형태는 눈에 보입니다만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것은 짐작일 뿐입니다. 이에 대한 문헌 자료를 찾아내고 당시 행여라도 아직 기억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로부터 기억을 듣는 이런 작업들이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태만 남아버리면 안 되고 결국은 사람이 그 공간을 통해서 어떻게 기억하는가 하는 이러한 얘기들이 풍부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또다시 얘기를 합니다만은 임동에 지금 일신반주 전남반주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근데 산업 건축물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건축물을 남겨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산업 건축물이 제 아무리 의미가 있다고 한들 사람의 얘기는 빠진 채 그 건축물을 남겨서 뭐 할 것입니까? 그 건축물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 공간을 매개를 해가지고 거기에 울분과 한 또는 희노애락, 그 공간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사람의 이야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공간이 중요하고 그 건축물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학술조사를 통해서 그 의미를 규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공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지금 듣지 않으면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들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에 대해서 한 번도 주목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념관 만들면서 눈에 뻔히 보였었지만 그 동굴 아무런 의심 없이 공사에 방해되니까 한쪽 면 절개해버리고 콘크리트로 발라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죠. 그리고 이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바로 택지, 그러니까 민가가 아무런 후회 없이 들어설 수 있어서 지금은 상당히 좀 개발이나 활용에 지금 장애 요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존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것은 시민들의 캠페인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광주시가 이 공간을, 이 시설들을, 이 유적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광주시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이미 여러 곳이 상당 부분 훼손이 되었는데, 특히 이제 사유지로 지금 되어 있는 것들이 아주 형태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광주시가 시급히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좀 책임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한 조례 제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로 지금 제시했습니다만 이러한 유적을 발굴, 보존, 활용하기 위한 광주시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한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유사한 조례와의 차이점은 제가 뒤에 참고로 했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대부분
마찬가지로 부정적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아프고 쓰라린 것들을 들여다보기가 싫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아프고 쓰라렸기 때문에 피하거나 또는 어떻게 보면 과감한 어떤 의지의 표현으로 이런 것들을 없애거나 청산하는 관점에서 그동안 좀 봐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방되고 나서 가장 먼저 곡괭이 들고 신사 찾아가서 두드러 깨고 불태웠던 것은 지극히 이해되는 일이지 비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조선 총독부로 쓰였던 건물들도 철거도 했었고, 하지만 이것을 꼭 그러한 관점이 아니라 보존해서 오히려 그러한 역사를 이제 교과서로밖에 또는 박물관을 통해서밖에 볼 수 없는 세대들한테 그러한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어떤 교육 자산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보존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국외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그러한 장소들이 없지 않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그런 것들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각으로 넓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1쪽인데요. 마지막입니다. 강조하지만 일본 후 침략 및 지배와 관련한 시설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정적 배타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곤란하다. 아직 남아있는 일제 침략의 흔적은 일본으로서는 목에 든 가시와 같다. 그것은 지난날 가해의 역사를 비춰주는 역사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지우고 없애는 것은 가해의 역사를 세탁하고 싶어하는 일본이 가장 먼저 반길 일이다. 다시 말해 목에 든 가시를 우리 손으로 제거해 주는 것과 같다. 아무튼 이제 광주 또 다른 역사 자산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는 저는 이제 광주시의 의지와 또는 광주시를 견인해낼 수 있는 우리 시민의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예. 이구원 대표님 앉아 계시죠 이제. 네. 이구원 대표님의 두 번째 발제가 끝났는데 열정적인 발표였는데 구구절절 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굴이 확인된 게 2013년이었으니까 10년 전이었군요. 10년 전. 아무튼 이 동굴들은 쌍천동의 5.18 역사공원 시설과 연계가 되어서 다크 투어리즘, 그러니까 역사 교훈 탐방지로서는 매우 적격인데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토론자 두 분 올라가 주시고요. 잠깐 저희들 학생들도 지금 꽤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욱 교수님 좀 올라가 계시죠. 역사 강연 특별 이벤트 퀴즈를 내서 맞추신 학생들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우선권이 주어지고 만약 못 맞추면 일반인에게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일제가 전쟁 동원을 위해 우리나라에 설치한 시설물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 해관, 그러니까 강조학생 독립운동 기념 해관 옆에도 동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해관 옆에 있는 동굴의 용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예, 여기 학생. 연료창고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덤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물산 옆에는 탄약고였고 여기는 연료창고. 앞으로 나오시죠. 앞으로도 저에게 3장이 더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내겠습니다. 강조생 독립운동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1926년 11월 3일 왕제일, 장제성 등 15명이 불로동 최규창의 집에 모여서 강주 지역 최초의 비밀단체를 만듭니다. 깨달아 나아가자 라는 의미를 띤 이 단체, 우리 학생 정답 성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진 초등학교가 있다는 거 아시죠?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학교예요? 야,
대단하네. 문제 하나 더 내고요. 마지막 한 개는 좀 이따 끝날 때 질문한 학생에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월 3일 학생 독립운동이 일어난 11월 3일은 일본의 최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명시절이었습니다. 1929년 11월 3일. 하지만 이날은 음력 10월 3일로 우리에게는 학생 정답! 앞으로 나와주세요. 야, 잘한. 어디 학교? 거기서 다 싹쓸이하네. 마지막 선생님한테 하나 더 남아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질문한 학생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이제 열정적인 그 발제를 해주셨고,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의 토론을 하고, 토론자가 제시한 질문을 발제자가 답을 하고, 그리고 플로어에서 여러분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을 하는 순서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거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국원 대표님 활용 방안에 관한 토론, 우리 그 김보름 문화중학교 역사교사님께서 먼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맡은 문화중학교 김보름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 유적의 발굴 과정과 현황, 역사 문화 자산의 활용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등을 이수건 이사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셔서 저도 원고를 읽으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현재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아니고 TV 뉴스에서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지만 귀에 들어오는 뉴스여서 저도 드문드문 알고 있었는데 지난 1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셔서 공부를 많이 했고요. 또 특히 5가지 과제를 제시해 주셨어요.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실태 학술 조사, 감지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와 보조 대책을 마련하자. 광주광역시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일본군 시설물에 관해서 학계가 좀 새로운 관점의 연구가 필요하다. 또 식민지배를 상징이나 흔적에 대해서 없애야 할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5가지 과제를 제시해 주셨는데 너무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에서 다 동의하고 아주 멋진 발표해줍니다 이렇게만 이야기 드리면 저를 역사교사로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 자리값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좀 고민을 했는데 이 부분 이사장님께 드리는 질문은 아니고 이 원 자리에서 제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가 관련해서 한 3가지 정도 의견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 유적과 관련해서 교육 원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남아있는 시설에 대해 활용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이러한 시설들을 교육의 공간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좀 안 좋았던 역사, 비극적이었던 역사를 둘러보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다짐하고 그 속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들을 찾아서 계승해 나가는 그러한 교육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나치가 학살을 저질렀던 공간을 없애지 않고 그것을 다시 교육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우리 지역에 남아있는 이러한 전쟁과 관련된 유적들이 그런 다크 투어리즘의 좋은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걸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없으면 조금 두려워할 만한 결과가 있을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인데 서울의 정동에서 정동 야행이라는 행사를 했어요. 정동이 굉장히 좀 역사적인 공간이잖아요. 그 덕수궁, 경운궁 돌담길 뒤로 가면 일사득약이 체결되었던 중명정도 있고 또 외국 공사관들이 굉장히 밀집돼 있고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굉장히 아픈 공간들인데 거기에서 어떤 문화 행사를 하면서 근대 시기의 의상을 빌려주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했는데 그때 빌려주었던 의상 중에서 일본 헌병의 옷 그리고 일왕, 그들은 천황이라고 하죠.
그런 옷을 빌려주고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이런 행사를 해서 문제에 논란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행사를 계획했냐 했더니 이 행사에 좀 재미를 더하고자 했다. 이렇게 이제 업체 측에서 답변을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우리 지역에 남아있는 이 근대 이런 유적들을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함에 있어서도 명확한 원칙, 어떻게 가르치고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계승하게끔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원칙이 있지 않으면 우리도 그런 실수를 반복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걱정이 들고 또 혹시 군산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산에도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가옥들이 남아있는데 SNS 이런 걸 보면 그 가옥들이 일제 강점기에 지어졌던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전통가하고 좀 형태가 다른데 그거를 예쁘게 꾸며서 인증샷을 찍는 장소가 있어서 그러면서 수탈이나 이런 것의 이야기는 사라지고 그냥 예쁜 장소 이렇게만 남아버리더라고요. 특이한 장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뭔가 교육의 원칙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57페이지 자료지 보면 5.18 기념재단에서 제시했던 5월 교육 12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참고해서 우리도 교육 원칙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 교육 원칙에 따라서 활용 방안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첫 번째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이 지역의 군사시설문에 관련된 명확한 이름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기념회관 근처에 있는 동굴도 기념회관 인근 동굴 또는 뭐 무슨 화정동 동굴 이렇게 지역 근처에 있는 건축물이나 아니면 행정구역명을 가지고 이름을 부르면서 다 각기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름을 정하면 좋지 않겠느냐. 특히 이 전체 유적, 개별 유적 말고 전체 유적을 아우를 수 있는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제 잔재라고도 하고 어디서는 식민 잔재라고도 하고 어디서는 전쟁 유적이라고도 하고 어디서는 뭐 군사 시설이라고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이곳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 성격이 달라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5.18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공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은 5.18 민주화 운동이지만 또 많은 광주 시민들은 5.18 민중항쟁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서 민주화 운동과 민중항쟁 사이에는 또 의미가 약간 다른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계승해야 될지가 좀 달라지잖아요. 근데 신주백 교수님이 조금 아까 전에 강의를 하실 때 이것을 일제의 시설물로만 국한하지 말고 강제 동원의 역사를 다시 새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러면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두루 아울릴 수 있는 이름은 무엇일까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러는 것이 제 두 번째 의견입니다. 세 번째 의견은 이 지역의 유적들을 역사 문화자산을 활용할 때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협조, 나아가서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학생회가 인근에 있는 동굴은 어차피 국유지고 뭐 공유지여서 뭐 활용 방안이 쉬울 건데 사유지도 있습니다. 사유지 같은 경우를 역사 문화 자산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없이는 사실은 불가능하고요. 또 아까도 임동에 대해서 이국은 이수왕장님 이야기하셨는데 임동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거를 근대 문화유산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고 보존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광주 시민들 중에서 많은 부분은 빨리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이제 역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거사를 가지고 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잡음을 최소화하고 가능하면 이것을 우리의 유산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지역 주민들을 참여시킬 것인가에 대한 앞으로의 고민이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보름 선생님께서는
그 이우건 대표님이 발표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화정동 동굴들에 대한 역사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원칙이 수립돼야 되고 통일적인 이름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지역 주민의 공감대 그리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이런 그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발표자 생각을 조금 들어보고 뭐 두 번째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미처 그 발표문에 없었던 점, 그리고 또 언급하지 못한 점을 매우 예리하게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뭐 공감하고요. 먼저 교육 원칙과 관련해서는 뭐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깊은 이해를 아직 하고 있지를 못해서 향후에 이런 그 원칙들이 뭐 필요하고 또 이런 원칙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더 풍부한 많은 논의들이 앞으로 좀 전개되면서 이렇게 좀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뭐 정말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서울의 정동 문제를 꺼내듯이 예로 자칫하면 이런 동굴이 뭐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일종의 공포 체험 장소나 그런 어떤 곳으로 이용이 돼버린다고 한다면은 정말 전혀 엉뚱한 결과를 빚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이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이걸 만약에 역사교육 자산으로 쓴다고 한다면은 뭘로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지금 광주에 여러 시설들이 발견된다라고는 하지만 그런다고 해가지고 전국적 이목을 끌 정도의 예를 들어서 한눈에 보더라도 압도할 정도의 어떤 것들을 발견해내거나 향후에 보여주거나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거잖아요. 뭐 크든 적든 간에 있던 것을 통해서 어떻게 그 의미를 정확히 잘 부여할 것인가 문제가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에 최근에 확인된 것은 어쨌거나 육안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의미 있는 시설들이 뭐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더 이 공간을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그것은 상당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광명 동굴을 가보면 그 규모에 우선 놀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완전히 관광시설로 쓰여가지고 애초에 그것이 만들어졌던 것과는 뭐 전혀 지금 다르게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관광지로는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성공한 대표적인 케이스긴 한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또 쓸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공간을 어떻게 정말 내용적으로 구성할 것인가 문제는 오늘 얘기되고 있는 것들과 다 연동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향후에 학술 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내용적으로 좀 충실하게 채워지느냐 이게 지금 매우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을 통해서 이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얼마만큼 모아낼 것인지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강제동원 현장이니까 강제동원 뭐 지금 뭐 살아있는 분들의 기억을 다 모을 수는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미 조사되거나 또는 연구된 그런 자료들도 모아내야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공간의 내용을 구상할 것들을 좀 풍부화하려고 하는 이 노력들이 좀 병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동 지금 그 일심방지나 전담방지 문제를 다시 언급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것인데 이러한 작업을 착실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 충실히 하는 속에서 이 콘텐츠가 갖춰지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지역적 특성에 맞게끔 할 것인가 문제도 있는데 뭐 이것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다른 기회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좀 더 내용을 이왕이면 지역적 특색을 반영해서 살릴 것인가 문제는 다른 어떤 기회가 한 번 더 있어서 이것들을 좀 깊게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시설물이든 뭐 어떤 유적이든 이에 대한 이름 짓기는 저도 뭐 공감합니다. 뭐 이것도 지금 지역에서 그만큼 지금 논의가 지금 빈약하고 초보적이기 때문에 지금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뭐 같이 여러 또 더 밝으신 분들 같이 해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하나하나 좀 정리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뭐 광주 지금 뭐 전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광주에 남아 있는 뭐 일제 강점 시기, 대일 항쟁 시기에 만들어진 그 비행 시설과 관련된 주변 시설들은 굉장히 특이한 그리고 세트로 남아 있는 매우 중요한 역사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들을 쭉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얘기들을 두 발제자 또 김보름 선생님 토론까지 들으셨는데 시의원으로 계신 우리 박수기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평상시에 느낀 소회도 있을 거고 오늘 말씀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원 박수기입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한번 쳐주시죠. 네, 정말 이렇게 이런 그 연구를 해오신 우리 신주백 교수님과 이남현 대표님께 좀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강연회를 이렇게 준비하고 또 자료를 보면서 많은 숙제를 좀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아까 발제하시면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행정과 시의회와 함께 해야 될 역할이 좀 많이 있겠구나 생각을 좀 가지면서 오늘 강연을 하고 있고요.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기록은 과거 그 시대의 역사적 기록도 있겠습니다만은 유물과 유적 발굴을 통해서 새롭게 조명하고 기록하는 그런 기록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유적을 통해서 그 시대를 다시 생각하고 사건 의미를 재조명하게 됩니다. 일제 시대, 일제 강점 시대에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항일 학생 운동에서 광주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민간을 중심으로 또 근로정신대 할머니 함께하는 시민 모임 등 여러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광주에서 일제 강점기의 여러 유적이 재조명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앞서 발제에서 말씀하셨듯이 백일초등학교의 개명 등 시민의식의 선진적인 노력으로 친일 잔재 청산운동에 불씨도 만들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정동과 쌍촌동에서 발굴된 지하시설은 그 당시 일제의 전쟁 전략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유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본토 결전의 전략에 따라 새로운 전략지로서 광주에서 자행되었던 일제의 만행을 짐작할 수 있고 이를 건설했던 과정들에서 일제가 자행했던 물적, 인적, 수탈 과정도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신주백 박사님 연구로 인해서 광주 비행장을 중심으로 연결된 유적들을 많이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발굴과 보존에는 아직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용도만 파악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접근이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훼손과 유실이 심해지기 전에 대책을 함께 세워봐야 할 텐데요. 일단 사유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사유지로서 당장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안내판을 통해서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 놓은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게 아무튼 이게 군사용 시설이라는 무거운 유적이기 때문에 이걸 고증하되 현대에 맞게 개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게 있겠습니다만은 타시도에서 현장 학습과 예술 문화 행사를 통해서 당시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고 배우는 다크 투어리즘 활용은 좋은 시사점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의 기억과 증언을 통해 기록되고 있는 역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적과 유물을 통해 기억하고 교훈을 만들어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보존 사업을 이제 정부가 함께 주도해서 만들어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광주 비행장을 중심으로 연결된 오늘 강에서 나왔던 여러 유적들이
무감심과 방치로 묻히지 않도록 전쟁 시설 등록문화재 지정 등 제도 정비와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조례 제정과 함께 시의회에서 함께 시의회와 그리고 시행정 그리고 그동안 이런 유적 발굴을 해왔던 여러 단체들과 함께 협의체 구성을 좀 제안할 거고요. 거기에서 이런 과제들이 좀 묻히지 않을 수 있도록 의회에서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수기 의원님 역할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라든가 이번 세미나에서도 제기된 과제들, 학술 조사도 해야 되고 조례 제정도 해야 되고 또 이것을 학생들이나 시민들의 그 역사 교육 교훈 현장으로 활용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도 들여야 되고 노력도 들여야 될 것 같은데 많이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플로어에서 2분 정도 이렇게 질문을 받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리를 우리 신지백 교수님이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시죠. 학생은 제가 문화상품권 하나 남아 있습니다. 질문 하나, 예. 질문 없습니까? 네, 선생님, 예, 질문하시죠. 마이크 들고 좀 해주세요. 오늘 행사를 추진해 주시는 강주학생 동기원님 회관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 역사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참여하게 됐는데요. 앞에 앉으신 5분 사이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화정동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태클 관계 말씀하셨는데 여의산에 여의산에 있잖아요. 여의산 저 북악산 뒤에 네. 북악산 뒤에 있는 여의산 여의산에 이거 물탱크 있잖아요. 저는 단순히 그것이 예전에 그 상무대동 그림이라든지 그러면 인근의 주민들이 어떤 물탱크로 간이 물탱크 시설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오늘 들어보니까 그것이 아니네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개천지 행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천지 행사할 때마다 제가 들 말씀인데요. 그 행사는 대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물탱크 위에 단성경이 모셔져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어떻게 했으면 아니라 물탱크 위에 모셔 있는 단성경을 어떻게 옮겨야 되지 않겠냐. 그 행사 때마다 내가 몇 년간 잠들인데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물탱크 단순히 그 간이 상수하시서 그 소리만 생각해서 오늘 들어보고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것이 아니네요. 그래서 그 물탱크를 옮기는 일을 강주 광역시와 협의하면서 옮기면서 그 주변을 발굴을 한다고 할까요? 그러면 그 모형이 어느 정도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 이야기고요. 그리고 노선태 선생님께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추진하는 역사 인문학 강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선생님께서 그 말씀도 많이 듣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여기 우리 지역이 예전에 이거 군분면 지역 아닙니까? 군분면 지역이요. 군분면 지역. 조선시대 때 군분면 지역. 그 지명이 군사군자고 동이분자거든요. 그럼 예전에도 여기 조선시대 때도 여기에 군인들이 있었지 않겠냐. 거기와 상무대와 무슨 관련이 있지 않겠냐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단성전 밑이 물탱크였다는 건 지금 최근에 알려지고 있고요. 단성전을 옮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제치하 군 시설 위에 우리 단군 할아버지를 모신다는 건 정서적으로도 저는 용납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마침 이 자리에 우리 향토 지리 쪽에 대가이신 김정호 선생님이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군분전과 조선시대 군 시설 관련된 얘기는 선생님 조금 해줄 수 있죠? 예.
이제 박수로 좀 예, 청해 듣겠습니다. 예. 나는 우리 저 신주백 선생한테 오늘 뭐 배우러 좀 왔어요. 그런데 아주 이 선생이나 좋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뭐 역사학자도 아닌 것 잘 아시다시피 현장을 발로 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는 일제 시대의 어떤 흔적보다도 그 상무대에 훨씬 더 관심이 깊습니다. 그런데 그 상무대의 그 땅이 지금 지평동이지만은 그전에는 내정면, 평촌하고 가 내정면, 신기하고 그러고 군분면에가 노치가 있어요. 지금 저 노치 부락이 아까 그 상수원 저수탱크를 만들었다는 거기가 노치 동네 뒷산이야. 노치는 군분면이거든. 군분면인데 그 노치라는 치자가요. 꿍치자인데 이 옛날부터 치는 말입니다. 그 성곽에 그 총을 대고 이제 화살을 대고 쏘는 그 여장을 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군분면이 아니고 또 그 군분면 노치라는 동네 뒷산을 일본 애들은 망덕산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뭐 여의산이라고 이제 무각사에서 그렇다면 여의산이라고 하는데 뭐 개수산이라고도 하는데 원래는 1910년 자료를 보면은 망덕산입니다. 망보론산이에요. 망보론산. 근데 그 망보론산에서 이제 북쪽을 보면은 황계명이라고 바로 거기가 후백제 진원왕이 자리 잡았던 자리고 여기 지금 사월산은 일종의 왕건군이 주둔한 곳이에요. 두 군데서 싸움판이 벌어진 것이 바로 지평동입니다. 그런 역사적 연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재밌는 것은 일본 애들이 처음에 비행장 만들 때는 12만 평을 사갖고 했습니다. 12만 평. 12만 평을 사서 비행장을 만들었는데 해방될 때 면적이 30만 평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상무대를 국방부에서 시청에 넘길 때는 53만 평으로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나요. 나는 땅의 역사를 지금 뒤지고 있으니까 이런 뭐 땅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는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행장 일대의 53만 평 중에서 94%가 잡종입니다. 그리고 노치라는 동네가 대지가 필지로는 29필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로 종족이 감춰져 버렸어요. 동네가 언제 없어졌는지를 몰라요. 내가 그런 걸 지금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군분면에 대한 얘기는 군분면은 쌍촌리, 그 택동, 화정동까지가 군분면이에요. 그것이 1914년에 극락면이 됩니다. 극락면이. 극락면이 그때서 극락면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향토사적인 얘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자리는 아니고 우리 신 선생님이 많이 공헌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일본 자료도 제가 이번에 이 선생 문화통에 내가 비행장 얘기를 좀 썼어요. 비행장 얘기를 썼는데 조금 우리 신주백 선생하고 좀 다른 의견도 좀 없잖아 있고 물어볼 것을 여기다가 한 10가지 적어갖고 왔습니다. 주소를 좀 지금 여기서 말할 것은 아니고 한번 의견을 좀 나눠보았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월산도 가서 보면은요
4개가 있어요. 동물이 4개 있어요. 발로 다 나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군은 하얗고 그 자리가 포로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수용소는 지금 상무대라고 하면은 그 화약고까지를 포함해서 상무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이가 있었던 것이지 지금 비행장이 있던 그 근방에 있었던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현장 나는 그러니까 일본에 내가 제일 관심을 갖는 것은 처음 비행장은 일본에도 샀는데 나중에 늘어난 면적이 징발이라는지 뭐 그 근거가 좀 불분명합니다. 이제 신 선생님 그런 것을 아는가? 또 해방 광복 후에 8월 15일 날 정부 수립이 되면서 미군이 전부 인계를 해요. 이 일본 애들이 미국 군정청이 팔아먹은 것까지 전부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일어나고 막 차지를 하는데 여러 땅을 일본 애들 적산도 그런 때 많이 차지하지요. 그렇지만은 지금 미군이 주둔해 있는 근거는 휴전 협정 후에 맺은 한미 동맹에 근거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그러지만은 어떻게 해서 포로 수용소가 광주에 미군들이 공병대를 보내서 손질을 해갖고 왔는가? 그 법적 근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좀 치밀하게 공부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학생들이 있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아까 견훤과 왕건이 싸웠던 현장이 현재 상무대가 있었던 치평동이었다 이 말씀이신데 여러분 견훤이 주둔했었던 데가 우남 지금 무슨 동이죠? 그 우남동에 있는 뒤에 돌산 뭐 이쪽에 이제 견훤대라고 하는 견훤의 진지가 있었고 계속 얘기하는 지금 여기 사울산 자락에는 이제 왕건이 진을 쳤던 왕조대가 있었고 두 견훤과 왕건이 다투었던 현장이 상무지역 지금 치평정 일대였다는 말씀 귀중한 말씀이신데 아무튼 그때부터도 전쟁과 관련된 현장이었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 지금 이제 신주백 교수님이 말씀을 조금 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발표했던 거는 그 포로 수용소는 인민군이 아닌 그 여순 사건 이후에 지리산 쪽으로 들어갔던 빨치산 포로 수용소란 말씀이신 것 같고 사월산 자락에 있었던 포로 수용소는 이제 인민군 포로 수용소 이렇게 두 개가 조금 한 개를 예. 예. 거기가 빨치산이었습니까? 예. 그런데 내가 그 방공포로를 석방해서 상월프라까지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석방한 과정이 극적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신 교수님 앞으로 연구 과제가 돼 있고 한 분만 더 질문 받고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 질문해 주실까요? 뭐 문화상품권 걸려 있습니다. 학생들 예, 그 질문해 주시죠.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한국근대사 석사학위 과정 중인데 그 군 기지 관련된 쪽에 관심이 있어서 강연을 들으러 왔고요. 일단은 그 상무 비행장이 지금 광주 비행장이랑 다르다는 걸 모르고 왔어요. 그게 똑같은 건 줄 알았는데 이제 그렇고 그리고 육군 비행장인 줄 알았는데 또 해군에서 교육훈련장으로 썼다는 게 굉장히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었는데
방금 전에 이제 바로 좀 전에 선생님께서도 얘기하셨다시피 뭐 처음에 기지가 12만 평에서 이후에는 이제 30만 평으로 늘어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당시 이제 신문 기사 같은 것들을 보면 비행장 이제 건설될 때 거기에 이제 그 소장농이라던가 당시에 이제 거주하고 있던 분들이 사실상 거의 갈치 형태로 부지를 받아가서 그 건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뭐 대구 기지 건설이라던가 아니면 뭐 평양에 있는 평양 비행장 건설에서 그런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광주 비행장은 제가 검색했을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제가 검색을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냥 그 지역 자체가 원래 그냥 그 비행장에 들어서기 전에 정말 그냥 농사도 안 짓는 그냥 그런 황무지였던 것인지 그 비행장에 들어서기 전 공간이 뭐 그런 게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여기서 군용 비행장으로 쓰다가 지금은 1 전투 비행장이 이제 송정리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사이에 좀 시간적인 좀 그게 공백이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그러니까 넘어갈 때 어떻게 넘어갔는지 뭐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질문 드립니다. 이제 신주백 교수님이 조금 그래요? 좀 간단하게 지금 이제 시간이 또 많이 오버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간단하게. 제가 육군 항공학교 기관 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비행장 일제 비행장이 활주로가 두 개 그대로 있었어요. 그 활주로를 민간 비행장도 쓰고 육군 항공학교가 그거 있었어요. 지금 상무대 활주로에가 그것이 사천으로 옮겨가고 송영리 비행장이 생기면서 거기가 공군 전투 비행단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민간 비행장하고 전투 비행단이 같이 송영리가 있습니다. 원래는 송영리 비행장이 없었어요. 원래 상무대 안에 비행장에 육군 항공학교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풀로 질문은 이 정도 봤고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주백 교수님 뭐 간단하게 뭐 꼭 해야 될 거라든가 강조해야 될 점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되는데. 예. 김정선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조금씩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역시 사람을 만나서 토론을 해야 이야기가 좀 다듬어지고 부족한 부분이 좀 이렇게 어떤 부분인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광주 비행장에 관해서는 여러 그 지역에 향토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게 있고 저도 이야기한 게 있지만 여전히 피상적인 수준인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이 공간의 연표조차 작성할 수 없을 만큼의 수준이고 특히 그것과 관련해서 땅이 어떻게 오고 갔는가, 땅의 소유권이 그 다음에 그에 관련돼 얽혀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거였는가가 전혀 연구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제부터는 그걸 좀 밝힐 필요가 있겠다라는 정도로만 일단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거기에 약간 뭐 불쏘시개 역할 정도 하는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좀 더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해명을 해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저대로 또 지역이 할 수 없는 영역이나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영역은 제가 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나 일본에서 자료를 수집할 때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복사 신청해서 자료 수집하는 게 아니거든요. 뒤져야 되고 그 뒤지는 수준이 그냥 뒤지는 수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뒤졌는데 한 장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또 제가 또 이골이 난 사람이니까 30년 동안 그 짓거리만 했는데 그거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또 하면서 서로 이렇게 협력하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게 하나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특정한 결과물이 광주라는 공간에서의 역사 문화를 좀 이렇게 풍부하게 설명해 주면서 광주의 근현대사가 조금 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더 정확하게 좀 설명이 되어지고 전달해 주면서 광주에 오신 분들한테 지역의 새로운 역사성을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기회로 이번에 잘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이야기는 여기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대표님, 네, 뭐 2시간 가까이 1930년대 후반에 이제 만들어진 비행기장 이후에 일본에 이제 육군 해군 비행장으로 바꿔지면서 주변에 관련된 경락고라든가 연료고 그리고 그 탄약고 등의 시설물에 관련된 얘기를 쭉 나눴는데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다 이런 걸 느끼게 해준 뭐 토론회고 강연회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학술 자료도 해야 되고 이제 뭐 신주백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연표마저도 뭐 아직 작성할 수 없는 기초 수준이라고 하니까 우리들이 해야 될 과제만 뭐 남기고 이렇게 끝난 것 같은데 그러나 뭐 첫술에 배부르겠습니까? 이제 발견된 지 2013년이라고 하니까 뭐 10년 가까이 됐는데 아무튼 시의원님도 오셨고 또 여러분들의 여러 같은 성원도 있고 하니까 뭐 차차 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강연의 형식을 띈 뭐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